한 남성이 나와 무덤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회사 대표셨던 아버지, 내조를 잘해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아픈 손가락 같은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랑 연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몸도 되게 약하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은 저랑 쌍둥이에요 라고 밖에서 얘기할 정도였어요. 집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형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시대에 참 보기 드문 8mm 카메라도 갖고 있었다는 것, 어쩌면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될 얘기겠죠. 제 친형은 돈을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맨션을 매각해서 그때 당시에 3천만 엔을 얻게 됐고 우리 둘이 반을 나눴는데 진짜 돈 막 쓰더라고요. 어릴 때도 그러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첼로를 했거든요. 근데 100만 엔짜리 첼로도 자기 돈 없다는 이유로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그랬어요. 뭐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형이랑 싸워라, 아니면 형한테 뭐라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형은 부엌칼을 들고 저를 쫓아오면서 저를 죽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잘 제어가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회사는 되게 어려워졌고 집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아버지는 겉으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1월 4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다음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의 상주는 형이 아닌 제가 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회사가 많은 주주들이 형이 직접 오면 민폐가 되고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형은 아버지 발인 때도 별실 모니터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광고회사 25년 재직하고 2000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연금 생활보호로 생활하고 형도 그러고 있어요. 제 친형은 예전엔 자주 못 봤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봅니다. 5년 전쯤에 뇌경색이 온 다음부터는 뭐 판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망막증도 있어서 독서도 못해요. 당뇨까지 있어서 현재 뭐 다리도 불편한 상황이고요. 제가 병문안 가면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요.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왜 그런 건지, 내 형이 왜 그랬을까를 밝혀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한 남자의 톡백,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한 걸까요? 아니면 좀 바보스러운 걸까요? 자신에게 늘 피해만 주고 자신의 형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신도 회사를 나오게 되고 기초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자, 이름 사가와 준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이 사람 사가와 준의 시선으로 그날이라고 표현했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이 준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1981년 6월 11일 준은 어머니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 30분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지요. 뉴스 보고 있냐? 야, 여기 사가와가 나와. 야, 아무래도 사고 친 것 같아. 얘 팔이 있는 거 맞지? 매스컴에서도, 그리고 대기업 사장인 아버지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질타가 시작됐다. 다들 우리 가족은 에이 아니겠지, 설마 사람 죽였다고?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그랬다고? 아마 그랬을 법해.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형은 유학을 떠나기 전 이 사건이 발생하기 7년 전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중년 여성을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되는데 아버지가 구리타공업 사장님이셨거든요. 합의금을 거액을 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형한테 들었는데 형은 이때 당시에 독일 여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답니다. 먹으려고 했답니다.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실패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아버지는 형이 있는 프랑스로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리 인육 사건, 사가와 이세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동생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먼저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생은 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건을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 그리고 기자가 찾아왔다.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 수업을 듣던 도중 르네라는 네덜란드인을 알게 되었고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1949년 고베에서 태어났고 와코 대학 그리고 칸사이 대학원을 거쳤는데요. 여기서 동생이 한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아, 칸사이 대학원이요? 형 거기 간 이유 있어요. 전 알아요. 와코 대학에서 대학원 간 이유가 어머니가 집에서 다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대학원생들이 와서 다도를 같이 했는데 참 이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칸사이 대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공부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칸사이 대학원을 거친 이 사가와 이세이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1981년 6월 11일 그 날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료 여학생 네덜란드에서 유학 온 르네 하르테빌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시를 좀 해석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집으로 불러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가는 생각했습니다. 나 옛날에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어. 독일 여자가 나보다 좀 키가 컸고 덩치가 있었거든. 한 번에 제압해야 돼. 단순히 제압하려고 하면 마음처럼 안 될 것 같아. 해서 사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를 읽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목에다가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한 그 시신에 시간행위를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시간행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가는 처음에 시신을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엉덩이 부위부터 직접 입으로 깨물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단단해서 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밖에 나가 칼을 사서 들어온 뒤 분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분해를 어떻게 했지라는 이야기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 전에 크루즈 배에서 함께 좀 친해진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직업은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어떻게 자른다, 어디를 자른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걸 참고해서 잘랐고 나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육점 주인한테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에는 엉덩이 부위부터 도려내고 처음엔 자기는 맛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부위들을 함께 요리하기 시작을 했죠. 사진이 좀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 사건 현장 체포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다 분해를 해놓고 냉장고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더 두고 있는 나머지는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머지는 먹으면 되지만 먹을 수 없는 부위는 유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6월 13일이었습니다. 남은 시체를 여행 가방 둘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리고 블로슈에 있는 숲에 가서 연못에 유기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죠. 택시기사는 무거운 가방을 든 되게 왜소한 동양 남자가 있으니 함께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농담을 한번 던졌죠. 와, 무겁네요? 야, 이거 혹시 공원 가시는 게 시체 유기하러 가시는 겁니까?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연못에다가 가방을 유기를 했지요. 하지만 이 가방은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조깅하던 두 명의 목격자가 이 가방 뭐지 하고 열어봤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가방을 가지고 온 택시를 역추적해서 바로 사과하는 체포가 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사과와 집을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는 인육이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집에 없던 사과와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6월 15일 체포가 되고 그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듣게 되면 아, 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말이죠. 근데 무언가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보냈는데 여기서 엄청난 미스가 나오게 됩니다. 외국 자료에선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았지만 외국에선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아빠가 돈 써서 빼준 거야. 아닙니다. 정확히는 실수했습니다. 장염하라던데요? 라는 얘기를 뇌염이라고 오인합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판정을 내리고 프랑스 법정은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던 거죠. 즉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1984년 일본으로 추방됩니다. 일본으로 와서도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던 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기소하기 위해 다시 확인을 하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 뇌에 문제 없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죠. 결국 일본 경찰은 재판 회부를 결정했지만 프랑스는 불기소입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들이 실수해서 법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넘겨주면 그게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본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1980년 8월 12일 처벌 없이 그냥 퇴원합니다. 그냥 자유인, 불기소, 무혐의, 무죄입니다. 동생 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열등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사람을 먹고 싶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뭐 간간 미수한 것도 있었고 간사이 대학 간 것도 그런 것이고 어려서부터 허약해가지고 되게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진짜 죽일 듯이 덤볐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도 인육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는 정신과 의사한테 직접 자기 발로 가서 상담까지 받았거든요. 하지만 상담사는 장난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발생되고 형 거의 못 봤어요. 형 일본 오고 나서. 왜냐면 일본에서 형이 진짜 핫했거든요. 인육을 먹은 남자 라는 이름으로 지필 활동을 했어요. 어떤 부위 어떻게 먹었고 어떤 부위는 어떤 맛이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세 수입을 100만엔 정도를 계속 벌고 있었고 나중엔 AV까지 촬영했습니다. 그거 개런티 한 30만엔 정도 됐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스테이크를 먹는 CF까지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실제로 모든 생고기를 먹어본 남자라는 타이틀로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 재산도 탕진할 만큼 어디에다 갖다 썼냐면 이상하게 백인 여성에 집착을 해서 계속 외국 여성을 만나면서 해외여행 떠나고 돈을 계속 막 쓰고 결국 탕진하기까지 합니다. 2001년이 돼서는 뭐 거의 형도 일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생계가 곤란이 됐죠. 계속 백인 여성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돈도 없고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을 열심히 했지만
형 때문인진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도 저도 당연히 못했고요. 그리고 형이 2013년 11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희대의 살인마 사가와가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있던 것입니다. 현재는 연금 그리고 생활보호를 함께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형이 좋아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칼 들고 쫓아오고, 사실 형 때문에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고 집안도 망했고 자기도 결혼 못하고 되게 힘들게 살지만 어쨌든 제가 보호해야 될 가족이니까 저는 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애가 더 강해서 그런 거구나. 아니면 근데 되게 이상하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은 살인마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생활고가가 다시 엮였던 거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는 듯 합니다. 제가 아직 말을 안 했네요. 이 얘기 다 동생의 관점이죠. 우리 동생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영화를 계기로 커밍아웃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친형한테 카니발리즘, 즉 인육이라는 성적 기호가 있죠. 근데 저한테도 비밀스러운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형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꾸 공격만 해요. 다들 욕구 있잖아요. 당신의 욕구를 숨기는 건 비겁한 거예요. 저한테 욕구는요, 상처내는 거예요. 팔에 철책 같은 걸 감고 찢고 찌르고, 송곳 같은 걸로 찌르고, 촛불 떨어뜨리고, 아픈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한 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얘기 형한테 했냐고요. 이 얘기하면 형은 별로 안 놀래요. 사람 먹는 거에 비하면 별로 아무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는 호탕하게 웃습니다. 대화가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말. 형, 왜 죽여? 죽여야지만 먹는 거야? 죽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난 형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아니, 아무도 죽이지 않아도 몸의 일부를 먹게 해줄 사람 있잖아. 왜 이런 생각을 안 해? 자해를 즐기고 자기 살점 정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데 그런 여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같은 형제도 드물죠. 형제끼리 죽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형에 대해서는 다 인정할게요. 근데 형이 사람 죽인 건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얘기에서 아마 사건에 대한 얘기들도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얘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가와가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인육을 먹은 거에 대한 경험담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하고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처음에 구속돼 있을 때, 그러니까 파리에 있을 때 편지라고 해가지고 썼던 게 이제 또 출판이 된 게 있는데, 그때 얘기보다 좀 더 과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낸 건 돈벌이 때문에 더 일부러 오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시신도 발견이 됐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로 매우 잔혹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큰 덩어리라고 보여지는 부분만 이렇게 떼서,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나머지를 유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사가와 자체가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이게 학자들 사이에선 왜 그럴까라는 원인을 찾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그 성장 배경 가지고 결과를 논하면 안 되지만 선천적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유튜브까지는 여기까지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기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냐면 집이 되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형은 되게 몸이 왜소했고 아팠고, 동생은 그게 아니고 정상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형이 자신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되게 강해서 약간 주변에서,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촌?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마법사 얘기를 하면서 인육 얘기를 자꾸 했대요. 어린애한테, 어린 사과와한테 인육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람을 먹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물론 그게 이제 100%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무조건 살인마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까지도 내부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껴낀 게,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인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갔던 거니까. 근데 속된 얘기로 이 사건은 진짜 병크라 그러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이상하게 처리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일본은 기소하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안 돼서 풀어줬었어야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자유인이 돼버린 거라서, 그래서 이 사건이 세뇌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러고 자꾸 활동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본 방송사, 언론사가 자꾸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근데 되게 책 내용은 책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진짜로 너무 픽션물에 대한 느낌도 강할 가능성도 높고, 그냥 자극성 돈벌이를 위해서 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사가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연쇄살인마에 대한 느낌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가와는 이런 걸 보면 자신의 이제 성에 대한 가치, 그 이후에 이제 뭐 외국인 여성들을 돈을 쓰면서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위에서 뭐 거기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진짜 성적인 거에 있는 약간 선천적 사페일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걸 그때 당시엔 그랬고, 나중엔 돈이라는 이제 재화가 있으니까, 자기 수중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을 통해대로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살인에 대한 행동이 안 나타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뇌경색이 왔죠. 근데 아직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유튜브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